코로나 이후에 제가 봤던 환자분들이 살이 다 찌셨어요. 너무. 그 왜 배달도 시키시고 뭐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비만 인구가 급속하게 늘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빨리 늘어요. 근데 지금 늘고 있는 거는 10대, 20대, 30대, 40대 인구가 확실히 빨리 늘고 있고 그런 분들을 많이 상담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의 비만 특성을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알게 된 거죠. 근데 아주 독특한 게 많아요. 우리 한국인들은. 요거 진짜 관심 많으시거든요. 근데 전 세계 다이어트 방법이 몇 개 정도 될까요? 글쎄요. 엄청 많지 않을까요? 뭐 원푸드 다이어트부터 시작해갖고 뭐 맞습니다. 예전에 뻥튀기만 먹는 다이어트. 3,000개 되지 않을까요? 3,000개 다이어트 방법이 10만 개를 찾았대요. 10만 개. 와. 근데 10만 개 중에 효과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 몇 개냐 했더니 10숟가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제 시도하고 나면 요요가 올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왜냐하면은 어떤 다이어트도 효과가 있더라. 먹는 식사의 패턴, 평소에 먹던 걸 바꾸면은 다 살은 빠지더라. 근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 그게 그렇지. 한 1, 2년, 2, 3년 가다가 적응이 나중에 되니까. 요요 현상으로 더 찌더라. 그래서 전 세계 효과 있는 다이어트는 원칙을 지키는 다이어트다. 그게 이제 결론이죠. 이게 사실 그 비만율이 증가하면서 그에 비례해서 암의 발병률도 증가를 한다고 해요. 네. 아. 벌써 한 20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비만이 암의 원인이다. 그랬더니 너무 궁금한 거야. 한국인도 그럴까? 그게 맞을지는 전혀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와서 봤더니 대장암, 유방암 이런 비만 관련 암들이 늘어나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도 입증이 되잖아요. 아마 주변에 그런 환자분 한 네, 분씩 맞아요, 있을 맞아요. 거예요. 그게 다 비만과 연관이 돼 있고 아 이게 참 그 비만이 또 그 암을 유발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아니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통 자기 키에서 110을 빼는 게 본인의 적정 몸무게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하기도 하는데 공식적인 그 비만의 기준이 있습니까? 비만의 기준이 우리 BMI라고 그래서 BMI. 예. 바디매스 그 인덱스라고 우리나라는 체질량 지수라는 건데요. 몸무게하고 키를 계산을 해서 이걸 예측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계속 써오다가 요즘은 봤더니 이 지방 몸 안에 있는 체지방도 위치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아랫배나 허벅지에 이 지방 많으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 지방은 건강에 별로 안 해로워요. 그다음에 건강에 제일 해로운 지방이 어디입니까? 복부인데 네. 내장 지방. 내장 지방. 네. 복부면. 그래서 이 체지방 측정보다 이 허리둘레 하나 측정되는 게 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뭐 이런 거하고 연관성이 훨씬 잘 나와요. 그러니까 복부에 있는 지방의 문제니까 이걸 재는 것이 훨씬 낫다. 내 허리둘레 하나.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마르신 분들이 있는데 배만 올챙이 배처럼 그럴 나오는 수 분들이 있겠네. 또 내장 지방, 그리고 마른 비만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90cm, 여자 85cm. 그러니까 옷을 입었을 때 남자는 36인치 정도. 그다음에 여성은 34인치 넘으면은 좀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래서 이 허리둘레 재어보고 이렇게 배를 한번 만져보셔요. 만져보시고. 만져볼 때 물컹물컹 뭐가 많이 잡힌다. 지금 다 만지고 지금도 계시네. 그럼요. 지금 이거 얘기 나오면 교수님 다 해봐요. 예, 지금 다 그래서 만지면서 표정 우리 스태프분 중에는 이렇게 의아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입이 많이 처지는 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이게 만져봐서 여기 물컹물컹 만져지면은 조금 안심하셔도 돼요. 피하 지방이 많은 거니까. 여기 물컹 좀 얼굴 다시 밝아지셨네. 어떤 분들은 공복에 운동하는 게 좋다. 어떤 분은 식후에 운동해야 돼요. 주장들을 많이 하잖아요. 차이가 많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많지 않은데 사람마다 그게 적응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복에 운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식욕이 확 당기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운동 자체가 식욕을 억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고집하는 것 자체가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제 나에 맞춰서 하면 되지 뭐 공복이 좋다 해서 일부러 끼니를 거르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죠. 네,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어떤 강박 같은 건데요. 네. 아침을 먹고 제가 운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몸무게가 재면 당연히 아침에 식사를 했으니까 그 몸무게가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숫자에 대한 스트레스도 약간 있어요. 맞아요. 지금 그 살 빼는 것 자체가 조세호 씨한테는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셉도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네. 유지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도 막 옆에서 사람들이 너 살찐 것 같은데 막 이러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스트레스 조절만 잘하더라도 살 빠지는 게 생각보다 원활해져요.
그래서 새끼 먹으라는 게 여러 이유도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몸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라는 건데 스트레스 호르몬은 정말 살이 안 빠지게 하는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이어트를 할 때 환자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자주 드리는데 즐겁게 빼세요. 즐기면서 빼세요. 그러면 저한테 막뭐라 하세요. 야, 살 빼는데 어떻게 즐기면서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 경험은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다 생각하시고 빼시는 분하고 아닌 분하고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건 어떻습니까? 저녁에 하는 운동보다 아침에 하는 운동이 더 좋다. 그게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면 하루 종일 기초 대사량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빠지는 열량을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가만히 있어도 36.5도라는 체온을 유지하고 우리 뇌는 생각을 하고 심장은 계속 뛰고 그다음 콩팥은 계속 역할을 하니까 그게 기초 대사량이에요. 그렇죠. 그게 나가는 에너지의 60에서 70%를 차지해요. 그럼 엄청난 거죠. 운동을 하고 나면은 하루 종일 이 중요한 기초 대사량이 높아진 거예요. 심지어는 밤에 잘 때도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있어요. 그리고 또 밤에 잘 때 에너지를 탄수화물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지방을 분해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운동을 해놓으면은 지방도 잘 타고 그다음 비만 조절에도 좋고 그다음 또 그 에너지를 연소하는데 큰 도움을 받죠. 아침에 시간 나시면 조세호 씨처럼 하시면은 하루 종일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고 여러 덕을 많이 보죠. 아침에 커피를 드시잖아요. 근데 요즘 커피 다이어트도 있었어요. 그래요? 맞아, 공복에. 몰랐어요. 네. 그렇죠. 근데 커피 다이어트에 여러 효과 중에 커피에 카페인이나 다른 성분들이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운동을 했을 때 효과를 더 높인다는 맞아요. 가설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가끔 유산소 네. 하기 전에는 일반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고 에스프레소 있잖아요. 네. 그냥 에스프레소를 한 잔 마시고 운동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커피를 마시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뭐 교감신경을 흥분하고 해서 될 것 같지만 그 정도 되려면 커피 엄청 먹어야 되고요. 에스프레소 한 잔 갖고 안 돼요. 더 많은 잔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고요. 우리가 살 뺄 때 중요한 것 중에 수분 보충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카페인을 먹고 나면은 수분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운동할 때 힘드실 거예요. 탈수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탈수를 많이 시키면은 살이 한 달에 10kg 금방 빠져요. 우리 몸에 그 단백질이 저장될 때 근육으로 저장되잖아요. 근데 물하고 섞여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걸 잘 못하게 하니까 그 살은 좀 빠지는데 이게 지방이 안 빠지고 근육만 빠지는 거예요. 네, 제가 사실은 물을 안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분이 없으니까 빠지니까. 거울 봐도 뭔가 내가 좀 잘 빼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게 사실 착각인 거거든요. 건강하게 빼고 있는 게 아니니까. 지방도 빠지는 순서가 있는데 살 제대로 빼면 한 뱃살부터 빠져요. 대부분 뱃살부터 빠지고 얼굴살은 나중에 빠져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얼굴부터 빠지면 그게 지방이겠어요? 그렇죠. 뭔가 좀 잘못. 수분 빠지고 근육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마른 비만 말씀,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볼록 나오신 분이 그런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이 무지 많아요. 맞아요. 요건 좀 건강에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 교정이고 식습관 교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잘하시고 계신데 아침을 좀 거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점심 때 나름대로 탄수화물 안 먹으려고 비건 음식으로 네네네.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는데 그러고 나면 우리 몸이 굉장히 긴장을 하잖아요. 그럼 저녁에 같은 회식을 하더라도 건강한 식단보다는 그냥 고깃집 맞아요. 안 찾아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 몸이 내면에서 엄청나게 요구를 해요. 그 다음에 하루 며칠 지나면 운동하기 싫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조세호 씨는 너무 대단하신 게 분명히 몸이 그런 반응을 할 건데 내가 이걸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운동을 하고 계신 거지 일반적으로는 운동하기가 싫어져요. 근데 이 얘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운동 오랜만에 한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없기 때문에. 조셉이 수업, 아니 제가 이거는 수업을 그동안 안 근데 받았었거든요. 제가 그거는 진짜 제가 좀 왜냐면 이거는 제 스스로가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못한 거지.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하는 게 윗몸 일으키기 100개, 턱걸이 30개, 팔굽혀 펴기 60개, 스쿼트를 60개를 매일 합니다. 조세호 씨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늘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하루 종일 운동량을 늘리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계단 오르기. 예. 사실 살 빼려는 운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만으로도 살 빼는 건 충분합니다. 근데 같은 평지를 걷더라도 1000번 걸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계신데 살 빼는 과정에서는 숨이 가빠야 돼요. 숨 한 번 꺼보고 그냥 1000번을 걸으시면은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은 노동을 하신 거지 운동을 하신 게 아니에요. 약간 숨 가쁜 운동을 반복적으로 오래 숨 가쁜 해주세요. 운동. 숨이 가빠야 된다. 좀. 약간 숨이 가쁘는 과정 자체가 지방을 연소하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최근에 이게 이제 해외에서 보니까 그 약이 뭐 개발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도 뭐 그 네. 약 가지고 뭐 좀 요즘 얘기가 많던데요. 화제던데요. 그죠? 약이 옛날에는 우리 식욕 조절에 관련된 약들을 많이 개발했어요. 그런 게 있었죠.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을 조절하는 약들도 식욕 조절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좀 문제가 많아요. 약의 그 마약 계통이니 아니니 하면서 여러 문제도 많이 일으켰고 요즘은 정말 좋은 게 그런 계통을 벗어난 약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쓰던 약이나 이런 약들인데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 자체가 식욕도 억제하고 장 운동도 느리게 해주니까 먹고 나서 금방 포만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아주 많아졌죠. 아 그렇군요. 저는 오늘 선생님께 포만감에 대한 정의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통 포만감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느꼈으면 숟가락을 내려놓는 게 제일 깔끔한 건지를. 근데 포만감이라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다르죠. 네네.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 살 좀 빼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먹는 약을 평소에 먹던 걸 3분의 2 정도 먹으면은 늦어도 일주일 내에 대부분의 위가 좀 쪼그라들어요. 과감하게 위가 한 3분의 2 정도 먹었다 싶을 때 숟가락을 놔봐요. 맞아요. 술 자체가 첫 번째 식욕을 자극해요. 아, 그렇죠. 저도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삼겹살 먹을 때 맹물하고 드셔보시고 소주 한 잔하고 드셔보세요. 아, 다르죠. 맛이 달라요. 맛도 다르고 먹는 양이 달라요. 일단 이게 소주를 마시고 삼겹살을 먹으면 쫙 달라붙으면서 그 다음 소주를 또 불러요. 그리고 또 마시면 국물을 불러요. 어쩔 수 없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커먼이지 커먼. 탄수화물을 불러요. 쫙 먹고. 맞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아까까지 해놓으신 아까 비디오에 봤잖아요. 점심 때까지 잘 하시다가 그러니까. 저녁에 무너지시는 술이 몸 안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좀 알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그 이전에 거기 있는 술 자체가 지방 분해를 방해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식욕을 자극하고 지방 분해를 방해하고 하니까 살 빼는 데는 술은 최대의 적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알코올 드시는 분이 그 아까처럼 당을 너무 억제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에서 당을 쓸 수밖에 없는 조직이 있는데 또 에너지도 제일 많이 쓰는 조직이 어딜 것 같아요?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조직이요. 간입니까? 간? 뇌예요. 네. 뇌가 술을 계속 먹으면 뇌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걸 잘 해마가 아시잖아요. 손상되기도 하고. 네. 근데 거기에 그 당을 쓸 수밖에 없는 걸 안 드시면은 뇌 손상이 빨리 오고 그 다음에 20년, 30년 있다가 치매가 빨리 올지 아이고 몰라요. 이것도 뭐야 이게 뭔 소리예요 또? 요즘 또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억제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요즘 진짜 많아요. 네. 다이어트 하려면 일단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는 맞아요. 생각이 그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그 에너지 비율을 비교해봤어요. 탄수화물을 에너지 중에 몇 퍼센트 먹으면 제일 오래 살까 하고 연구를 해봤거든요. 근데요? 50%가 나와요. 어? 그렇게 높아요 탄수화물이요? 이게 50% 먹는 게 제일 오래 사는 걸로 결과가 나왔어요. 아, 50%.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게 탄수화물을 먹고 나서 뇌나 심장이나 이게 포도당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장기에서 포도당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죠. 포도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억제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포도당 비슷한 딴 걸 분해해서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단백질이나 이런 걸 분해해서 근육 분해를 너무 시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근육이 빠지는 거. 그러니까 빨리 근육이 소실이 되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하기는 탄수화물을 좀 드셔야 되는데 우리 옛날처럼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은 설탕 과당이 먹고 나면 피 속에 빨리 혈당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천천히 높여주는 탄수화물을 드셔야 돼요. 그게 뭐 있을까요? 천천히 탄수화물을 높이는. 그러니까 뭐 잡곡이나 뭐 이런 거. 꼭 네. 흰빵보다는 호밀빵이나 둥밀빵. 그렇죠. 잡곡에 있는 섬유소나 이런 것들이 그 흡수 속도를 좀 늦춰주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게 또 흰빵이 맛있는데. 맛있기는 흰쌀밥이 제일 맛있지. 그냥 맛있어요. 식감도 맛있죠. 좋고. 요즘 요게 이제 과일에 설탕을 발라. 요거 요즘 유행이. 탕후루. 예. 탕후루. 탕후루가 이 탕후루가 이게 와 이거 엄청 유행이잖아요. 이게 근데 과일도 단데 거기다가 이제
사실 설탕을. 설탕을 입힌 거잖아요. 이거 어떻습니까? 기자들이 자꾸 물어와요. 예. 그래서 궁금해서 지난주인가 뭐 자장면 축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식구가 가고 싶다 해서 같이 가서 먹는데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죠.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있는 당 발라져 있는 게요. 과일 안에도 그게 많지만 이게 먹고 나면은 금방 혈당을 높이잖아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서 지방이 더 축적되는 걸 향상시키기 때문에 안 좋아요. 좋을 수가 없죠. 예전에 그 뷔페 가면 초콜릿 분수 있는 데 있었어요. 있죠. 거기 가면 과일로 이렇게 해서 다 줄 서가지고 거기다가 그 분수에다가 거의 약순물처럼. 약수물처럼. 거의 약순물처럼. 그러니까 스스로의 자제가 중요한데 간헐적으로 드시되 그날은 그 먹었던 그 순간 주변에 기름진 음식은 최대한 없죠. 좀 피하는데. 예. 그 오늘 교수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OX판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관한 몇 가지 진실. 배에 힘주고 다니면 뱃살이 빠진다. 와. 하나, 둘, 셋. 아닙니까? 배에 힘 약간 텐션을 좀 주면은 요거. 지방에 이게 힘을 아무리 줘보세요. 여기 힘주고 계속 계시면은 여기 있는 지방이 빠질까요? 아니죠. 그냥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펴지겠죠. 더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른쪽 팔을 계속 썼어요. 그럼 여기 지방 빠질까요? 여기 계속 쓰면요? 네. 안 빠지나? 여기도 빠지는데 왼쪽도 똑같이 빠져요.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나중에 지방이 똑같이 빠지더라고요. 여기만 빠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희한하네. 그러니까 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근육을 이렇게 경련을 시킨다고 해서 에너지 소모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를 태우는 게 아니에요. 또 운동을 할 때 특정 부위만 운동한다고 그래서 거기만 특정 부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근육에서 계속 썼을 때 에너지를 어디선가 끄집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지방들 그렇게 쓰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한 부분만 운동해가지고 그 부분만 살 뺀다는 건 속설이에요. 그건 아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신욕은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살이 빠진다. 이거 진짜 궁금하네요. 그죠? 저는 항상 운동하고 반신욕 나서 하시는 거 반신욕 많이 하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 물 빼는 거죠. 그 수분 빠지는 거예요? 네.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반신욕이 살 빠진다 그래가지고 TV 방송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2주 동안 해봤는데 반신욕을 한 사람은 몸무게의 차이는 없었지만은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체지방이 빠졌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반신욕 열풍이 일어나. 맞아. 네. 근데 그거 말도 안 되는 그 실험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체지방 빠졌다는 걸 뭐로 쟀냐면은 체지방 측정기로 쟀거든요. 거기에 전기가 흐르게 돼 있어요. 흐르는 전기로 체지방량을 측정을 하는데 탈수한 상태에서 이게 재보면요 엉터리 값이 나와요. 그래서 잘못된 게 전파되면서 그 기계가 아니랍니다. 측정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시는 많은 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이어트 과정이 스트레스화되면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면 그 뻔한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막상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 뻔한 내용을 잘 몰라요. 그 뻔한 걸 잘 지켜주시는 게 정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음식 먹을 때 약간 배고프게 먹고 그다음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하루에 10분씩 나눠서 운동해도 되니까 하루에 30분 숨가쁜 운동을 해라. 수면을 잘 유지해라. 그다음에 몸무게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이 정도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자기 탓하지 마시고 다 괜찮고 못 뺄 살은 없고 조금 공부를 하시면서 원칙을 지키는 다이어트를 해주시면은 많은 효과적일 거예요. 뺐다가 요요도 왔고 이 물냉면 하나만 요요가 너무 이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실현 가능한 그런 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잘. 오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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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앉으시죠, 이렇게. 앉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의 뇌가 우리를 살찌게 한다. 뇌와 식욕의 상관관계를 10년째 연구하고 있는 최용진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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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우리가 살이 찌는 게 그러면 교수님께 이제 뇌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 네네네. 이거는 또 다른 힘이 있는 거예요. 쾌락, 중독. 그게 산업이 됐죠, 그게. 그래서 살찌는구나. 그래서 식욕이 이제 약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을 지키는 식욕,
그러니까 항상성, 체중을 적절하게 하고 너무 배고프면 에너지를 보충하는 이런 항상성 건강한 식욕이 있고 그 반대쪽이 쾌락적 식욕, 중독적 식욕. 그러니까 요거는 밥을 잘 드셨어요. 아이스크림이 나와요. 또 먹잖아요. 뭔지 또 알죠. 먹죠. 네. 그거는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건데 그러니까 약간 합리화를 해서 먹고는 살아야지 하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이런 재미도 없으면 어떻게 그렇죠, 뭐하러 그렇죠, 인생을 그렇죠. 살아? 네. 예.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쾌락적 나는 못 살아. 식욕이 제가 저녁을 먹고 아 오늘은 집에 가서 OTT 보면서 쉬어야지. 그러면 저녁 먹고 집에 가서 OTT만 보면 되는데 뭔가를 먹으면서 OTT를 보는 것도 쾌락적 식욕인 거죠. 그렇죠. 분명히 조세호 씨도 알 거예요. 충분히 먹었고 죽지 않아. 절대 내일 아침까지 죽지 않아. 하지만 그걸 볼 때 또 왠지 그날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 뭔가 어려움이 있었으면 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특히 막 쩝조름한 거나 단 거. 땡. 그거는 에너지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항상성이랑 그냥 건강과 쾌락. 그냥 뭐 담배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아 결국은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식욕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건강을 스스로 좀 해치게 되는 것이다. 네. 라는 얘기신 거죠.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이 당긴다고 이제 얘기를 네. 지치면은 뭐 예를 들면 지칠 때 자꾸 초콜릿을 막 네. 어떤 겁니까? 실제로 스트레스 받으면 당이 당기게 돼 있는 건가요? 우리 몸 자체가? 그러니까 당이 부족하면 당이 땡기게 돼 있어요. 음. 당이 안 떨어집니다. 대체로 안 떨어집니다. 무슨 그래요? 병이 있지 않는 한. 아. 네, 이렇게 뭐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저혈당으로 죽을 고비한 이런 당으로는 거의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떨어져. 여기 사람들은 무슨 뭐 인슐린 아, 맞고 실제로 이런 게 우리가 아니면. 뭐 당 떨어져. 네네네. 당 떨. 아니. 근데 실제로는 아니다. 아니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만들어 온 어떤 믿음의 체계인 것 같아요. 아. 여러 이유로 어렸을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이런 걸 했을 때 부모님이나 이렇게 야 우리 힘든 일 있지 우리 케이크 먹으면서 힘내자 뭐 이런 걸 한다든지 뭐 그럴 때 너무 힘들면 뭐 사탕을 먹어봐. 그쵸, 그쵸. 뭐 너무 힘들면 초콜릿을 먹어봐. 회복에 도움이 돼. 그렇죠. 특히 만약 뭐 시험을 못 봐서 막 힘들었거나 아니면 시험을 잘 봐서 잘했거나 이럴 때 아빠가 치킨 사오면서 다 같이 행복해하거나 이런 모든 일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되냐에 대한 믿음의 체계를 딱 만들어서 지금 작가님들도 내일 아침 마감인데 못 썼어 이러면 어떡하지 하다가 초콜릿이 나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딱 먹는데 사실 안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안 죽어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에너지가 떨어졌다 뭐 할 때 뭐 당이 떨어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합리화예요. 내 스스로 합리하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 나름대로 쌓여있는 보상 체계에 보상 체계죠. 내가 스스로 그냥 합리화를 하는 거다. 어떤 분은 담배를 태우시고 어떤 분은 초콜릿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맞아요. 네네. 지금 제가 예전에 이제 흡연을 할 때는 뭔가 지치고 힘들 때 녹화 중에 특히 힘들다 했는데 쉬는 시간에 담배 한 대 피면 뭔가 그 사실은 지금은 담배를 안 피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펴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잤어요 얼마 전에. 근데 형이랑 비슷하게 제가 저녁 7시 정도에 저녁 먹고 그 이후로 안 먹었어요. 얼마나 좋아. 잤어요 11시 반에. 새벽 1시 반에 깼어요.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 자려고 누웠는데 뒤척이다가 3시까지 잠이 안 와서 안 되겠다. 그래서 냉동실에 있는 피자를 돌려서 먹었어요. 피자 3조각 먹었어요. 3조각. 근데 빡빡빡. 잠이 와요? 바로 잠들었어요. 예. 이것도 심리적인 겁니까? 아니면 배가 불러서 잠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저는 이거는 좋아요. 좋은 거라 맛있죠. 생각해요. 너무 이 정도까지는 항상성 식욕. 그러니까 정말 에너지가 부족해서 먹고 싶어서 먹는 건데 피자 3조각은 너무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한 조각만 해도 됐었을 거고 더 나아가면 피자가 아니라 방울토마토를 먹어도 됐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또 써가지고 요것도 화제됐었죠. 비만 치료 주사. 네. 요게 이제 곧 한국에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해서 화제인데 살을 빼주는 차세대 비만약이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체중을 10kg 넘게 감량했다며 올린 SNS입니다. 비결은 단식 그리고 한 약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교수님? 이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장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쫙 올라와가지고 딱 올라오면 배불러. 그만 먹어야지. 딱 녹회하는 우리 약간 브레이크 신호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쫙 올라가요. 그래서 그만 먹게 만드는 건데 이 호르몬을 주사로 맞아가지고 하루 종일 엄청 높게 만드는 거예요. 그 호르몬 자체를. 호르몬 자체를. 이걸 맞으면은 저도 맞아봤는데 맞으면 맞으셨어요? 네. 어땠어요? 맞아보면은 하루 종일 그냥 계속 나는 평안하다, 나는 배부르다,
쭉 있을 수 있고 또 음식을 먹기 시작하려 그러면 어우 배불러. 배불러. 그래서 멈추게 되고 버거워. 버거워지고 그렇죠. 아. 그런 게 더 세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사실은 원래는 이런 식욕 억제나 이런 걸로 만든 그 주사제가 아니라면서요? 아 예, 원래는 당뇨병 네, 약으로 그렇죠. 개발이 네. 됐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그냥 인슐린 분비만 하고 당만 조절될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비만약으로 하면 되겠다. 해서 둔갑. 당뇨약이 이게 비만약으로. 그래서 당뇨약으로 개발이 네네네. 됐다가 지금은 아니 그 원래 교수님이 이 원리를 사이언스제 처음으로 이렇게 밝히셨다고요? 아, 예, 예. 올해 발표한 논문에서 정확히 어디를 어떻게 어느 욕망을 그러니까 먹기 시작을 안 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먹기 시작했다 그만하게 되는 거 이게 다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저희 연구실이 했던 거는 그럼 이게 뇌에 어디 작용하냐는 건 쥐의 뇌와 사람의 뇌를 다 비교해서 봤더니 시상하부에 여기에 요 약이 들어갔을 때 요 신경이 민감해지면서 배불러지를 만드는구나를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했고 의 작동 기전을 증명했다라는 인정을 받아서 사이언스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 저 만든 제약회사가 지금 뭐 시총이 어마어마해졌다는 그 뉴스를 본 적이 좀 있는데 이걸 만든 회사가 미국 만든 회사가 덴마크에 되게 작은 회사였어요. 근데 이걸 만들고 나서 테슬라보다 시총이 더 높아졌고, 그러니까 유럽 전체 회사, 뭐 루이비통, 뭐 BMW 이런 거보다 더 높아졌고, 세계 조금 전에도 보고하는데 한 12위인가 이쯤 돼요 시총이. 그러니까 세계 10위요? 네, 그래서 이게 먹는 문제가 우리 일상의 일부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먹고 모든 사람이 많이 먹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회 전반에 2차적 효과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항공사가 비행기 연료를 덜 쓰게 된다고. 사람들이 마르니까. 체중들이 다 미국은 막 100kg, 뭐 150kg인 사람들이 줄어서 타니까 똑같은 항공료에 기름이 덜 들어서 앞으로 항공 산업이 그 수익이 많아질 거다. 그래서 야 근데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네네. 근데 실제로 그런가? 무게가 많이 나가면 연료가 많이 나가나요? 훨씬 많이 나죠. 아, 그런가? 야, 몰랐네. 이게 혹시 이런 게 또 좋은 점이 이렇게 또 있지만 이게 작용이나. 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네네. 모든 약들은 부작용이 있죠. 그렇죠. 그 탕수육이랑 짜장면 많이 먹고 나면 너무 많이 먹고 나면 막 니글니글하고 막 니글거리는 그 느낌. 미식거리는 토하고 느낌. 싶을 수도 있고 토하기도 하고 뭐 요게 제일 중요한 심각한 이제 아하. 위장관계 부작용이 1등으로 제일 많고요. 하나 더가 이제 단식 그러니까 덜 먹게 하는 모든 치료의 공통적인 건데 근육도 같이 빠져요. 아 어. 맞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살이 빠지면 근육도 같이 맞아요. 빠져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쩔 수 없이 근력 운동을 해야 네네네. 그다음 또 다른 단점으로는 이걸 끊으면은 다시 또 완전히 쪄요. 완전히 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무슨 결핵약이다 이런 거 먹고 치료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루 맞으면 그 주만 그날만 식욕이 딱 괜찮고. 억제되는 거고 딱 안 이제, 맞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안경을 뭐 3년 썼다고 딱 벗으면 눈이 안 보이는 보이잖아요. 게 아니죠. 평생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생 써야 된다가 이제 현재 왜냐면 끊으면 바로 확 찌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약에만 의존을 하기보다는 그런 네네. 본인의 노력이 병행이 돼야 되겠죠. 아니 근데 뭐 정말 교수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과연 살을 사실 이게 저 진짜 체중 감량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또 하시거든요. 이게 사실은 오늘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하나하나 한번 좋네요, 여쭤보도록 좋네요. 하겠습니다. 그 평소에 관리를 잘하다가 술만 마시면 이런 분들 많죠. 터지죠. 입이 터져서 엄청나게 이게 먹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네. 많이 공감하시죠? 뭐 네네. 대공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술을 마시게 되면 인간의 의지적인 조절력이 좀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좀 날 잘 다듬어야겠다, 할 말 안 하면 가려야겠다. 이게 없어지고 네, 그냥 본능대로. 그리고 스스로에게 굉장히 좀 관대해지잖아요. 관대해지고, 그렇죠. 그렇죠. 응.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죠. 이거 먹는다. 야,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야, 맛있게 먹으면 제로 칼로리야. 그치. 그런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믿음들이 있거든요. 맛있게 보면 제로 칼로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어인성과 마음속의 목소리가 합리화. 괜찮아, 먹어. 근데 그게 술 마시면 더 이제 지는 쪽으로 되는. 네. 그냥.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은 술을 끊는 거예요. 저는 음식만 안 먹으려고 하는데 술까지 끊어야 되는 지금 그러니까 술을 끊으라고요. 아니면 좀 덜 살찌는 안주로 먹거나 이런 조작적인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다이어트해도 살이 안 빠지는 건 나의 비만 유전자 때문일 것이다. 아, 이것도 아주 대표적으로 네. 많은 분들이 그 자신을 위로하는, 아, 그치. 합리화하는. 뭐 아유, 어떻게 뭐. 근데 사실 같은 거 먹어도 전 더 찌는 것 같은데요.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긴 있는 누구는 거죠. 먹어도 좀 안 찌는 것 같고 뭐 기초 대사량이 높다라고 하지만 아니 그거는 어떻습니까? 억울하잖아요. 교수님? 이런 게 다 고도화된 전 합리화가 큰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연구를 해보면 유전자가 다르면 있을 수도 뭐 있다. 1kg 더 찌고 덜 찌고 뭐 기초 대사량이 좀 더 높고 낮고가 있는데 같은 형제 중에서도 만약 한 분이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가고 한 분은 강원도에 살았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이쪽은 피자를 좋아하고 이쪽은 나물을 좋아하고 이건 완전 다른 체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똑같아도 환경과 어렸을 때부터 만든 그 생활, 리듬 이런 것들이 완전 바뀔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유전자 연구를 해봤을 때 유전자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어마어마하지 않고 어마하지 않아요. 네네. 이것은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네,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아, 그렇죠. 아니 어쨌든 이제 다이어터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유는 장고에서 오고 상냥함은 탄수화물과 당분에서 온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끊었더니 건강 얻었지만 성격이 더러워졌다. 예민해지죠. 아 뭔가 예민했을 때 집에 와서 면치기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 수많은 것들이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뭔가 우리의 합리화를 하는 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일단 진실이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는 게 되게 많아요.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그냥. 탄수화물 때문에 내가 예민해진다 아닙니까? 결국에는 탄수화물 없이 그렇게 해도 다 정신 승리하고 마음 평안하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아 교수님이 지금 오늘 와서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합리화예요, 합리화. 네. 그러니까 뭐 당도, 탄수화물도 합리화. 근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뭐 맛있는 게 너무 그러니까 진짜 요리를 이 개발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너무 맛있게 개발해. 아니 이거 어떤 맛일까? 아니 어떻게 이런 조합 이게 지글지글 그냥. 아 진짜 우리의 식욕을 끊임없이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아 무서워요. 아니 근데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단 음식은 몸에 안 좋다. 네. 실제로 그런 거죠. 단 음식이 다 안 좋은 건 아닌데 음. 기본적으로는 그 달고 이런 게 우리 몸에 뇌에 영양분도 되고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자본주의의 산업이 되었어요. 적당히 단 정도가 아니라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크리미하고 그렇죠. 매운 게 등장했다 갑자기 짜졌다가 다시 또 크림이 흐르고 뭐 이렇게 만들면은 돈을 더 벌 수 있다. 이게 이제 돈 버는 구조잖아요. 아 교수님 네. 그것도 요즘은 또 이제 우리가 당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제 뭐 많은 곳에서 건강에 안 좋다 해롭다니까 제로다 뭐 네, 이런 걸로 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건 네네네. 또 어떻습니까? 설탕이 많은 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근데 단맛만 있고 설탕이 없는 거는 살은 안 쪄요. 아, 살은 거의 안 그렇구나. 찌지만 그 의존성, 중독, 쾌락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제로 칼로리 콜라에도 중독이 돼서 하루에 막 1리터, 2리터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살은 안 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안 좋지만 신체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거기까지 간 다음에 이걸 탄산수로 바꾸면 이제 의존성도 단반 의존성은 없어지고 탄산 의존성만 남은 거죠. 그 다음엔 맹물로 바꾸고 이렇게 약간 점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해롭다 나쁘다 흑백으로 하면 이 토론이 잘 안 되고, 안 되고. 약간 제일 나쁜 것부터 제일 좋은 것까지 순차적으로. 아 진짜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밤에 이 폭식이 터지잖아요. 요걸 좀 멈출 수 있는 솔루션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번 논문을 쓰면서 이런 어떻게 음식을 인지했을 때 이게 몸이 변하냐, 튀김 요리한다고 왜 배불러지냐 이걸 찾다 보니까 아예 논문이 나온 게 그 되게 재밌게도 이 초콜릿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여주면서 냠냠 먹었다 30번을 하면 3번 한 거보다 훨씬 덜 먹게 된다고 초콜릿을. 그걸 논문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나온 게 있었어요. 증명이 됐어요. 네, M&M's 초콜릿 사진을 보여주면서 3번보다는 30번 정도. 네, 안 먹었잖아요. 안 먹어.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정신 승리인데 이런 게 이 그러니까 나를 속이는 거죠, 살짝. 정신 승리. 네. 합리화를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옥주현 씨나 몇 분들이 이것은 이미 먹어본 달고 맛이다. 먹은 거야. 먹었어. 알겠어. 그만. 괜찮아. 딱 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다이어트 하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힘들죠. 근데 포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3개월을 정말 열심히 해서 10kg를 뺐어요. 뺐어. 와, 씨 뺐다. 하루 이틀 먹을 수 있잖아요. 어. 하루 이틀. 그래,
너무 고생한 나에게 이틀간 보상을 하자 5kg 쪄요. 5kg 찐다고. 3개월을 내가 열과성을 다해서 빼놨는데 이틀 만에 5kg 때려쳐. 나 먹을래 다시. 이거 왜 그런?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체중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게 많이들 맞아, 얘기를 맞아. 해요.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 이거에 집착하고 여기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는. 아니 나 해도 안 되나 보다. 뭐 하루만 먹어서 뭐 5kg야. 이거 난 뭐 내 몸은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여러 오해를 만들기 때문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요. 체중에. 길게 할 거면 이렇게 뭐 하루 이틀 5kg 쪄도 또 다시 뺄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내가 점점 더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하루 이틀 실수했다고.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한 달간 빼는 다이어트는 극심하게 싫어합니다. 맞아요. 그건 오히려 해롭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 본인의 몸을 해치면서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단기간 내에 빼는 것은 그건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와,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세호 씨 내일부터 이제 운동 좀 해보세요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일 2시간 뛰겠습니다 했더니 2시간 못 뛰어요. 2시간 못 뛰고 그냥 내일 10분을 뛰어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10분은 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날도 10분을 또 뛰어보세요. 매일 할 수 있는 걸 하시라고. 근데 그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일희일비하지 않는 네, 그러나 네. 좀 꾸준히 지속 가능한 어떤 본인에게 맞는 어떤 다이어트와 무리하지 않. 그러니까 모든 게 좀 무리하면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또 저 교수님 혹시 오늘 수없이 많은 또 이 체중 감량이나 건강을 위해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좀 끝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거에 바로 그 문제. 근데 그걸 합리화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을 못한다, 승진을 못한다, 사회생활 못한다. 온갖 그 합리화의 그 바탕으로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한테. 그래서 음식물도 버리고 야식도 안 먹고 몇 개를 해보세요. 의외로 괜찮아요. 다 좋아질 수 있어요. 중독은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문제를 찾아내세요. 네. 다 우리의 합리화다. 그리고 이건 중독이다. 그리고- 우리는 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나 자신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성인 7분 가운데 1명이 당뇨를 앓고 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네? 최근에는 또 조사를 해보니까 6명 중에 1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합병증이 있는 상태로 진단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때까지 자기가 당뇨병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또 한 3분의 1 정도 될 정도로 아까 소리 없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굉장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입니다. 도대체 당뇨가 어떤 병인가? 네. 이게 말 그대로 당이 우리의 있다. 소변에 당이 있다 그런 예, 얘기입니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소변에 당이 있는데 소변에 당이 있으려면은 혈액 중에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보다 높으면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당뇨병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기원 5세기경에 인도에 화타와 편작이라고 불리는 의사들이 있어요. 유명한 네네네. 사람이. 이분들이 당뇨 환자의 소변을 처음으로 찍어 먹어봤어요. 예. 달더라.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말이 생겼거든요. 그분들이 찍어 먹어보면서 예, 예. 실제로 변이 좀 달다. 소변이. 소변이 네. 변이 아니고 변을 찍어 먹기는 큰 용기가 소변이 필요해요. 예. 작은 변이. 당뇨병도 하나의 병이 아니라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 특이형 당뇨병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있네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게 저 당뇨의 증상들 어떤 네. 게 좀 있습니까? 증상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혈액 중에 포도당 농도가 높으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데 예. 포도당은 물귀신 같은 그런 게 있어요. 혼자는 못 나가고 물을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 소변량이 많아지고요. 소변을 자주 보지요. 그리고 먹었는데 소변으로 나가버리니까 허기지죠. 허기지죠. 자꾸 먹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물을 또 많이 마시게 되는. 또 물을 예, 이걸 우리가 삼다증이라 그래서 다뇨, 다음, 다식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체중이 잘 먹는데도 빠지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에 좀 자주 가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약간 그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아니죠. 다 그런 네. 물을 많이 먹어서 자주 가시는 분이 계시고. 조셉이 지금 예. 화장실 자주 간다는 거 얼굴이 좀 어두워졌는데. 네. 왜냐면 제가 네. 꼭 중간에 일어나서 네. 화장실을 제가 네. 다녀오거든요. 예.
그 습관성인 건지 이게 좀 걱정이 돼서 아마 네. 주무시기 전에 물을 많이 드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렇긴 하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저보다도 후배들이 있거든요. 막 30대 초반 친구들. 이 친구들도 당뇨 아니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조셉도 네. 지금 얘기한 대로 사실은 요즘 20, 30대 젊은 분들도 네. 당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젊을 때 당뇨병에 걸리면 오랜 기간 고혈당에 노출되면서 시력 상실이나 콩팥병 등 합병증 발생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예, 과거에는 성인병이라 그래서 네. 되게 40, 50대에 생기는 병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했는데 요즘은 20대, 30대, 그 10대에서도 이제 소아당뇨. 당뇨가 생기는데 진짜요. 2030의 당뇨병은 최근에 아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는 40% 정도 과거 10년 전보다 증가됐다. 그리고 30대는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한 30% 정도 증가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당뇨가 무서운 게 또 합병증.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어떤 합병증이 있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것이 눈, 망막에 이제 실핏줄이 터진다든지 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거나 실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투석을 하거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도 잘 생기고 신경의 합병증이 생기는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심혈관 질환이라 불리는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 질환, 그 뇌혈관 질환, 그리고 말초동맥 질환 이런 합병증들이 잘 생깁니다. 합병증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또 가슴이 예. 철렁 내려앉는 게 이게 막 이게 아니 이게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당뇨를 의심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예,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목이 자주 마른다. 예. 두 번째 항상 나른하고 의욕이 없다. 예. 세 번째 많이 먹어도 공복감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허기진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잘 먹어도 살이 빠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먹는데도 살이 빠진다. 네. 예. 그다음에 소변을 자주 본다. 몸에 부스럼이 생긴다. 눈이 침침하다. 아무 증상이 없다. 아무 증상이 없는데도 이거 체크해야 됩니까? 건강 검진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검사 결과 혈당이 높다라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아무 증상 없이 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 당뇨가 유전이다. 예, 이런 얘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부모님이 당뇨라 난 좀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들도 좀 주변에서 많이 하시고. 어떻습니까? 이게 100% 유전입니까? 우리 당뇨병 중에서 제일 많은 거는 2형 당뇨병인데 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부모님 한쪽이 당뇨병이 있으면 내가 당뇨에 걸릴 위험이 2배가 증가가 돼요. 그리고 두 분이 다 당뇨가 있으면 거의 한 4배 정도까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성향은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지만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유전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과거에도 당뇨병 관계된 유전자가 있었는데 당뇨가 없었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이 강하다. 이전에는 다 걸어 다녔는데 지금은 자동차를 이용하고 계단도 에스컬레이터나 맞아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잖아요. 심지어 헬스클럽 가면서도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네, 그런 건물이 그렇기 있죠. 때문에 확실히 당뇨는 팔자가 아니라는 거죠. 환경적 요인이 강하고 권총의 비유를 든다면 우리가 당뇨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총알이 장전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당뇨병 유전자가 없는 사람은 그 총알이 장전이 안 돼 있고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거는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식이욕, 식이 요인, 그리고 운동을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 방아쇠를 당기는지 아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집안에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잘 노력하시면 방아쇠를 안 당길 수가 있는 거죠. 코로나19 확산으로 활동량이 줄고 배달 음식 등 기름진 음식 섭취가 늘어나며 비만 인구가 늘어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뇨와 또 비만의 또 좀 이 연관성 네. 어떻습니까?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비만과 동반된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그 인슐린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작용을 잘 못하는 상태인데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이 있을 때 그때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는데요. 그러면 인슐린은 나오긴 하지만은 작용이 떨어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고 다른 합병증들이 잘 생깁니다.
마른 사람은 또 그렇다고 당뇨병에 안 걸리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비만은 인슐린 작용의 문제인 인슐린 저항성과 관계되고 마른 사람이 생기는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른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뭐 당뇨, 뭐 몸 체중 관리 잘하고 있어 해서도 이게 또 방심하면 안 되는 거군요. 네. 이게 좀 그 당뇨를 피할 수 있는 한편으로는 또 좀 잘 다스릴 수 있는 식습관 이게 좀 어떤 음식을 좀 먹어야 됩니까? 그 식이 습관에 대해서 꼭 당뇨병 환자가 아니라도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3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음식의 재료를 알 수 있는가. 그 말은 뭐냐면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뭘로 만드는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신선한 재료로 지금 만든 음식은 다 재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음식을 먹자는 이야기고요. 둘째는 총천연색의 식단을 가지자. 청천연색의 식단. 예, 그러니까 미국 그 심장 학회에서는 eat more colors. 그래서 색깔을 더 많이 먹으라라고 하는데 이 그 식판에 놓여 있는 음식들의 색깔이 다양하면 골고루 먹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먹어라. 라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드세요? 이렇게 그냥 끓여 드시면 그냥 벌겋게 보이잖아요. 근데 파송송 계란 탁만 하더라도 좀 색깔은 더 건강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색채를 먹는다는 거는 뭐냐면 한 가지 영양소, 한 가지 성분에 국한되지 않고 골고루 먹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삼백, 3가지 흰색을 좀 줄이자라고 하는 건데요. 흰설탕, 흰소금, 흰쌀밥 이 정도, 그러니까. 혹은 흰 밀가루, 그 정도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하얀 게 맛있어요. 맛있죠? 근데 그 300을 줄여야 되네요. 네, 그죠? 네. 집에서 흰쌀 거의 안 드시고 현미나 잡곡을 예, 좀 저는 현미하고 잡곡을 해서 먹습니다. 네. 예, 그것도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또 속에서 안 받는다는 분이 계시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럴 때는 백미를 드셔도 괜찮은데 양을 줄이시라고 좀 이렇게 줄이고. 말씀을 드리죠. 네. 이제 300, 뭐 이제 이걸 얘기를 좀 하셨는데 모든 음식이 거의 설탕이 진짜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좀 그 설탕과 당뇨의 연관성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설탕을 많이 먹어 생겼느냐 아니면은 지방을 많이 먹어 생겼느냐 하는데 설탕과 지방의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고칼로리. 예, 고칼로리 음식 그리고 고도로 정제돼 있는 이런 그런 영양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섭취해서 살이 찌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운동까지 안 하게 되면은 당뇨병이 잘 생기죠. 네. 이게 요즘 그 제로 음료수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슈가 제로 재료를 이제 내세우는 그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좀 많이 마셔도 어떻습니까? 이게 지장이 없는 겁니까? 단기적으로는 그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에도 일부 도움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 반대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뭡니까? 먹었더니 더 살이 더 찌고 더 안 좋더라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주변에 아마 다이어트 음료 드시는 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좀 독특한 행동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햄버거 집에 갔습니다. 콜라를 제로 칼로리로 달라고 하면서 패티 하나 추가요. 치즈 추가요. 프라이 하나, 프렌치 프라이 하나 추가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보상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해서 다른 걸로 그런지 채우는 거군요. 포테이토에 치즈 뿌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설탕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로 음료를 찾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음식을 시켜서 이 제로를 선택한 의미를 퇴색시키니까 네. 별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가끔 이제 주류, 그러니까 술을 즐기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와인은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술이고 네. 상대적으로 뭐 증류주는 좀 당이 적게 들어가 있다. 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맥주. 그럼 그나마 추천하신다면 어떤 게 좀 괜찮았어요? 술이 알코올로 돼 있잖아요. 네. 알코올은 지방 다음으로 칼로리 밀도가 높은 지방은 9kcal, 탄수화물은 4kcal인데 술은 7kcal예요. 꽤 높아요. 술이 칼로리가 그렇게 높아요? 높습니다. 그런데 영양소는 없고 칼로리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허한 칼로리 이렇게 부르거든요. 술은 공허한 칼로리야 그러면 칼로리만 있고 영양소가 다른 영양소가 없다는 겁니다. 뭐 비타민, 미네랄 등등등 이런 게 없이 칼로리만 있다. 칼로리 폭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니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식후에 과일을 꼭 드시는 분이. 맞아요. 그게 또
위험하다는 얘기도 또 있던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과당도 상당히 이게 어쨌든 당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요거 네. 좀 어떻습니까? 뭐 과일 드시는 거는 좋은 부분인데요. 아, 그렇죠. 근데 그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뭐냐면 과거의 과일과 지금 현재의 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도가 무지하게 높아졌어요. 제가 어릴 때는 수박 설탕에 찍어 먹었던 일이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맞아. 그냥 먹어도 충분한 정도로 당도가 요즘 진짜 높잖아요. 예, 그렇게 개량이 된 거죠, 품종이.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 영양학 하시는 분들은 현대의 과일은 나무에 달려있는 달달한 간식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시는 거는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당뇨병 환자들께서는 혈당을 측정해보고 그 양을 가늠하시면 돼요.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음식점에 가셔서 식사하고 나올 때 후식 나오잖아요. 그 정도. 뭐 그 정도 드시는 거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일은 적당하게 섭취를. 그러니까 모든 게 과일이건 뭐건 과한 게 조금 문제지. 이 적당하게 섭취하는 건 좋죠. 아까 얘기했죠. 총천연세계. 과일이야말로 총천연색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적당하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형 뭐가 어렵냐면 네. 적당하게 식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적당한 식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스스로가 저는 먹다가 어우 이제 이 정도면 좀 어우 잘 먹은 것 같은데가 적당한 것 같은데. 그거는 물리적인 포만감이에요. 아. 예, 우리는 생화학적인 포만감을 느껴야 되는데 천천히 드시면 알아서 그만 해주는데 빨리빨리 드시면 이게 물리적으로 부풀다가 이거 안 되겠네? 그 포만감으로 멈추게 되시면 살이 많이 찝니다. 아유 어렵다. 네. 아유 너무 어렵다. 아니 근데 이제 밥을 먹는 순서만 바꿔도 이게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다. 네. 생선이나 육류를 먼저 먹고 밥을 먹은 경우와 밥을 먼저 먹고 생선이나 육류를 먹게 했더니 생선이나 육류를 먼저 먹고 나서 밥을 먹은 경우에는 혈당이 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섭취를 뒤로 미루시게 되면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은 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우리의 식습관은 이제 밥하고 같이 이제 생선과 하고 예. 같이 먹어야 되는데. 허겁지겁 빨리 먹게 되면 그렇게 예. 되는 거라서 그 반찬을 좀 맛보시고 그다음에 천천히 이제 밥을 드시게 되면 도움되지 않을까 이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코스처럼 어우, 먼저 그러네요. 샐러드가 나오고, 나오고. 그러니까 혈당 수치를 천천히 올리는데 네. 탄수화물부터 먹으면 혈당 수치를 확 올려놓고 시작을 하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제 환자 중에 어떤 분은 그 코스를 드시는 순서대로 가면 좋긴 좋은데 처음에 식전 빵을 주는 데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건 나중으로 미루는 분들 그걸로 또 계세요. 배 채우죠. 예. 빵 좀 더 주실래요? 네, 죄송합니다. 빵 좀 주시고 네. 먹고. 잼에다 찍어 먹고. 예. 네. 빵 추가됩니까? 네. 야, 근데 진짜 맛있는 게 너무 많았어. 아, 저희가 오늘 그 당뇨에 관한 속설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OX로 한번 좀 요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당뇨에 가장 안 좋은 음식은 밥, 전분, 감자, 쓰리 콤보의 카레다. 이거는 제가 조금 헷갈려서 이렇게 세모입니까? 하고 싶은데요. 그 전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혈당을 올리는데 문제가 될 텐데 카레는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연구가 됐어요. 그 카레를 만드는 성분 중에 하나 강황이 있는데 맞아요. 강황에 컬큐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건 오히려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 하기 때문에 카레를 드실 때 너무 전분을 많이 넣게 되면은 이제 그 자체는 나쁠 수 있지만 카레 그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술 먹고 그 다음날 카레가 해장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게 그 강황이 들어있어가지고. 해장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아, 죄송합니다. 조셉이 좀 그 식당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네. 카레 씨 전문 식당 갔었어요? 아니 뭐 카레 전문 식당 가면 숙취해서 그러기보다 이제 강황이 몸에 좋다. 아, 강황이 네, 몸에 강황. 좋다. 다음입니다. 가족력이나 비만 없이 갑작스럽게 발달한 당뇨는 췌장암의 신호이다. 오? 네. 예, 맞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가족력도 없고 그동안 당뇨병의 위험 신호가 없었는데 갑자기 발생한 당뇨인 경우에 아주 일부가 췌장암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환자분들이 왔을 때 제일 긴장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게 가족력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던 분이 갑자기 당뇨가 생기면 네. 아유, 췌장은 잘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이게 잘 안 그러니까요. 보입니다. 네. 숨어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대도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네. 특히 비만한 분들은 이 췌장이 위장 뒤에 등 쪽에 바짝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갖다 대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 다음은요. 당뇨는 치매를 불러일으킨다. 네, 뭐 인과관계가 있다는 건 아니고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치매가 뭐 인구 1000명당 9명 정도 생긴다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1000명당 10명 정도 생기는 그런 정도의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가 발병 메커니즘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당뇨 환자들 중에서 혈당 조절을 너무 철저히 하다 보니까 저혈당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뇌 세포가 조금 손상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연세가 있으신 당뇨병 환자들 볼 때는 너무 철저하게 해서 저혈당이 생기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는 거를 또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네네. 무릎은 어떻게 하냐면 의자 있으시면 의자 잡고 몸 중심 잡아서 마치 시계추처럼 하나, 둘, 하나, 둘, 10회를. 요거는 아주 좋은 무릎 통증 완화 운동입니다. 이게 잘 됐다면 이번에는 돌리기. 둘, 셋, 넷.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무릎이 아프셔도 이 운동은 됩니다. 어디가 아파서 가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주변부를 오히려 좀 강화해서 네. 근력을 강화시켜서 네. 그런 좀 통증을 좀 줄이고 네.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자라고 네네네.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비슷한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했던 네.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허리 디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제 시술도 할 수 있지만 시술보다는 허리에 있는 근력을 좀 더 그 얘기를 많이 강화시키면 하시죠. 그게 그 허리 디스크를 좀 보호해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까? 아주 흡사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허리에 영상의학적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오신 분들이 많은데 운동만 잘 하시면 그렇죠. 사실은 안 아프게 잘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결국 그런 분들은 허리와 골반 주변에 근육을 잘 관리하신 겁니다. 허리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운동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 훌라후프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다리는 11자로 딱 놓고요. 가볍게 골반에다 손 대시고 훌라후프를 요만큼만 그리는 겁니다. 조금만. 작게 한쪽으로 5개, 한쪽으로 5개. 여기다가 발 앞이 안으로 가게 이렇게 무릎이 모이는 자세를 만들고요. 동일하게 또 돌려요. 하면 할수록 돌아가는 속도도 빨라지고 범위도 커집니다. 발을 이렇게 세워서요. 새끼발가락 쪽으로 이동하고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동하고 마치 자동차 앞에 와이퍼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발가락의 바닥을 누르면서 발가락이 펴지게 하고 이번에는 발가락의 등 부위가 내려가고 그래서 이 운동은 발등, 발목 앞쪽의 근육을 다 이완시켜주고요. 발 뒤쪽에 있는 근육도 쫙 늘려주는 운동입니다.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설탕 뽀개기 운동이 있어요. 네, 이게 영어를 좀 써도 되죠. 예. Sugar breaker, 예. sugar breaker, 설탕 깨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어 뭐 이렇게 어려운 언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 발음이 굉장히 확실히 발음이 역시 슈거. 좀 다릅니다, 선생님. 13년 있다 왔습니다. Sugar breaker. 예, breaker. 식후에 당이 막 돌아다니니까 요즘 그 혈당에 관한 관심이 네. 많죠. 자, 그래서 좀 알맞은 운동을 하게 돼야 혈당이 조절되고 네. 안정화가 됩니다. 어떤 겁니까? 아주 간단한 건데요. 처음에 선 자세에서 이렇게 발목만 살짝 발목만? 이렇게 뒤꿈치만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음 거 올리고 다음 거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하나. 아직은 빠르지 않게 하나, 지금 벌써 7, 우리 3개 더. 촬영장에 지금 한 5분이 지금 벌써. 이게 생각보다 이게 그 집에서 TV 보면서 하기 너무 좋겠는데요. 이게 만약에 중심 못 잡는 분들은 의자 잡고 이거 잡고 하시면 좋을 예, 것 예. 같아요. 의자 같은 거를 하나 잡으시고요. 예. 오, 좋다. 이렇게 하시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여기다가 살짝만 한번 에너지를 넣어서요. 요거 이거 누르면서 우리를 약간 점프 뛰어 보자고요. 이렇게 예.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좀 어려운 이렇게. 동작인데. 예. 이렇게. 이제 예열이 됐으면 예, 그래서? 빠르게 가는 겁니다. 하나, 둘. 둘. 하나, 둘. 선생님, 하나,
손도 움직여 볼까요? 같이. 예. 이렇게. 오, 이게 제자리에서. 오, 이런 이거 식으로. 유산소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거의 운동이에요. 네. 이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별거 네. 아닌 게 아니고 점심 식사하시고 사무실 들어오셔서 그대로 앉지 마시고 요거 딱 잡고 3분에서 한 5분 정도 5분 하시고 만약에 앉아 계시다 그러면 앉아서도 이게 되거든요. 앉아서도 앞 사람한테 얘기하다가 회의 중에도 아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아 그랬던 거야? 밑에는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위에 일어나는 거 요거 그대로 이렇게 쉽지가 하시면 않을 것 돼요. 같은데. 예, 어쨌든 이게 잠깐 했는데도 좀 약간 힘이 생긴 느낌? 그리고 종아리에 약간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힘이 들어갑니다. 진짜. 아니 실제로 그 종아리의 이 근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게 가자미근인데요. 특히 가자미근은 우리가 걸을 때 우리를 잘 안정화시켜주는 근육입니다. 맞아요. 잘 중심을 잡아주는 네. 근육인데요. 미국의 휴스턴 대학에서 가자미근만 이렇게 썼을 때 혈당이 쭉 떨어지는 것을 아 이게 혈당이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아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제가 평소에 교수님을 팔로우하고 있었거든요. 아유,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SNS에 운동법도 올려주시고 너무 반가. 이거 요게 거북목 탈출 운동도 있어요, 교수님? 예, 네, 저도 거북목이에요. 아유, 저도 목이 안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약간 이렇게 이제 주물어지는 제가 거죠. 그래요. 그래서 앉아 계실 때 방송할 때 곧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게 앞으로 손을 내밀면서 그냥 구부리는 일부러 더 구부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예. 그다음 얘를 끌고 와서 이렇게. 예. 그래서 등을 일부러 구부렸다가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손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아 요렇게만 해도 좋네. 예.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아우 시원해. 어우 시원. 다시 맞아요. 관절을 해독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우리 요거 진짜 과하지 않게 딱 자리에서 하게 딱 뭔가 좋네요. 기지개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예, 연속적으로 한 10회 정도 하시면 그러면 허리도 펴고 좋네요. 등도 펴고요, 목도 살짝 혈액 순환도 잘 되고요, 아주 시원합니다. 예. 근데 하여튼 주의사항은 아니 또 많이 늙었네 지금. 주름이 지금. 맞아요. 이렇게 하고 근데 얼굴도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좋겠네요, 맞죠? 이렇게 예, 웃으면서. 웃으면서 하면 좋은데 하여튼 주의사항은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진짜 저도 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나이가 들수록 1년에 한 1%씩 근력이 좀 이 근육이 빠진다. 네네. 이게 실제 그런 건가요? 연구를 통해서 나타났죠. 정확하게 이제 39세. 그게 이제 그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노화의 시작인 그때쯤에 거죠. 그때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좀 저희가 1% 정도 그거 이뤄주지, 이 삶의 경험과 함께 이뤄주지 그러면 안 되는 게 1%에서 2%의 근육이 저희 다리에서 빠져나가면 그러니까요. 4에서 6%의 근력이 빠져나갑니다. 근력이 빠져나가. 근육이 1% 빠지면 근력이 4에서 5%가 예, 빠진다. 조금 더 나가서 1% 근육 잃으면 10에서 12%의 파워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느려지는 거예요. 겨울이잖아요. 살짝 미끄러운 데 다니시면 휘청합니다. 그럼 이거를 채울 수도 있습니까? 저는 한 가지 운동만 하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꽤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스쿼시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는 운동이라고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스쿼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앉는 거예요. 앉는 거죠. 앉는 건데 어깨가 이렇게 뒤로만 안 가게 앉으면 됩니다. 자,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만 안 앉으면 됩니다. 네. 그냥 앞으로 이렇게 쏟아지듯이. 쏟아지듯이. 예, 아주 정석적인 스쿼트 폼이고 아름다운 스쿼트 폼. 이렇게만 앉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예, 내려가는 아주 거는 좋아요. 어디까지 내려가면 좋습니까? 내려가는 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딱 4분의 1만 내려가셔라. 4분의 1. 네, 어느 정도냐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거 이렇게. 할만한데? 예. 이렇게 요거예요. 할만하죠. 예.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더 앉으시라고. 그러니까 트레이너분들은 또 여러분들에게 돈도 받았고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스쿼트를 하시고 한 번 PT 받았다가 저는 3개월까지 쉬는 사람을 봤거든요. 왜냐면 이게 맞는 자세긴 맞아요. 하나 너무 하면 네. 이거 너무 다음 날 못 너무 일어나요. 아파요, 네. 다음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청자들께 돈은 안 받았거든요. 노페이. 예. 그래서 제가 아주 가벼운 레슨을 그래도 드린다면 그러니까 가볍게 좀 하시라는 예. 거죠. 자,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가듯이 곧바로 엘리트 선수 스쿼트를 안 돼요, 하시면 안 안 돼요. 된다. 그래서 여기다 놓고 하나, 조금만. 둘, 훨씬 셋, 낫네요. 넷 이렇게 해서요. 한 15회에서 20개 했는데 이거 괜찮다. 야, 이것도 운동이야? 라는 느낌이 들면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저희가 무슨 뭐 목표가 있어서 뭐 대회를 준비하거나 그렇죠. 이런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시간을 좀 길게 보시고 네. 이 사실 연속적으로 지속해서 이 모든 것들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스쿼트 하시는 거를 하루에 100개씩만 하시면 많이 건강해지실 거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노년내과 저도 사실 노년내과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 노년내과가 뭡니까? 보통은 75세나 77세 정도 되시는 분 이상 분들 보통 약은 10개 정도 이상을 드시고 계시고 어저께 제 외래 오셨던 분 같은 경우는 거의 30가지 정도 드시고 있고 하루에? 네, 그러니까 하루에 드시는 약의 종류가 30가지죠. 사람의 노화 궤적을 연구를 했고 노쇠한 분들이 중년 분들이 어떻게 병들어 가는지를 관찰을 한 거죠.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늙어요. 그리고 예. 언젠가는 이별을 저 하게 세상으로 가죠. 아니 이게 우리 몸에서 노화의 신호를 가장 빨리 느끼는 데가 어딜까요? 일단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얼굴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얼굴에서 보이는 노화가 제일 빠르잖아요. 뭐 주름이라든가 피부의 늘어짐 뭐 이런 거죠. 피부 주름이 가장 먼저 온다고 얘기도 하고 수정체가 딱딱해져서 눈의 조절 능력이 빨리 나빠집니다. 눈의 노화. 네, 30대 후반부터 그렇게 오게 네. 되는데 내가 예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하면 노화가 좀 시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인지 기능도 조금씩 변화가 예를 들면 어제도 하루 종일 네. 잠깐만 저번에 갔더니 그 식당 이름 뭐였지? 기억이 잘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맞아. 그런데 기억이 안 나. 인지 기능을 측정을 실제로 해보면 20대 중반부터 조금씩 인지 기능이 떨어지긴 하고요. 그래. 그리고 사람의 신체 기능 중에서 순발력, 그러니까 100m 달리기 기록 이런 것들은 20대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최근에 보니까 그 이제 노화가 이 인간의 생애로 봤을 때 34살, 네. 그다음에 60세, 그다음에 78세에 급격하게 진행이 된다. 이거 맞습니까? 네, 3번의 파도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구나. 우리 피 속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들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를 사람들에서 보는데요. 근데 30대 중반부터는 체중이 늘고 그리고 대사질환이 생기는 방향의 단백질이 발현이 된다고 하면 60대부터는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는 방향 그리고 78세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되고 또 노화로 인해서 체중이 빠지는 이런 유전자들이 발현이 많아집니다. 청년기 후반과 중년기에는 그때는 조금 살을 빼주고 대사 과잉을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잘했네. 네, 그리고 그때는 유산소 운동을 또 많이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60대, 70대가 되시면 조금 또 반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죠. 근력 운동을 해야 네, 되는구나. 근력 운동하시고 맞아. 체중도 늘리고 단백질도 많이 먹고 단백질 많이 먹죠. 네. 아니 우리 몸에서 좀 영원히 늙지 않는 신체 부위도 있습니까? 그게 실은 암세포가 영원히 늙지 않죠. 아니 왜 암세포는 안 늙어? 암세포에는 텔로머레이즈라는 또 효소가 있어서 네.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고 무한히 복제될 수 있습니다. 걔야말로 빨리 죽어야 되는 애들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죽지 못하고 한마디로 세포가 미친 건데요. 고장이 나서 무한 증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 것입니다. 참 좀 최근에 그 기사를 봤는데 이제 30, 40대들의 노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 이게 이제 사실 의료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기대 수명보다 더 늘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히려 어떻게 30, 40대 노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이게? 사람이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4가지를 들자면 운동 역량, 술, 담배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의 식습관이 나빠졌다. 그렇죠.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을 먹고 또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고 당분을 많이 먹는다. 두 번째로 신체 활동을 예전처럼 하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에서 남성은 비만이 50%예요. 그리고 여성은 마른 비만이 거의 전체 여성의 50%. 노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걸 예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수명은 증가됐어요. 조금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연령일 때 몸의 지병 정도, 만성 질환 정도는 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몸에 이상이 나타나는데도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약들이 이제 뭐 계속해서 좋은 약들이 나오다 보니까 병을 가진 상태로 이제 기대 수명을 쭉 채우는 이런 상황이 되는군요. 옛날에는 생로병사라고 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지금은 생로병, 그리고 이 병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병의 개수가 병 되면서 그 다음에 노쇠가 옵니다. 노쇠가 오고 그럼 기능이 떨어지고 간병인이 필요해지고 요양병원 가고 요양원 가고 이 기간이 쭉 늘어나서 10년, 15년 되는 거죠. 그래서 노쇠 다음에 돌봄 요구 그리고 사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뒤쪽 병사가 쫙 늘어난 겁니다. 생로병사인데 생로병사. 네. 오늘 교수님 너무 뼈를 때리셨어요. 네, 이 실은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일찍부터 만성 질환을 앓게 되는 문제는 이 병의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요즘 좀 빨리 늙는다 이런 얘기들을 또 지금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이게 여러 가지 좀 노화를 가속시키는 환경에 우리가 노출이 돼 있기 때문 아닐까요? 노화 속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운동 역량, 술, 담배가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고요. 수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얘기하셨는데 네.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럼 저는 가볍게 맥주 한 잔 쫙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술은 정말 한 잔까지만 먹을 수 있다면 그걸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스트레스 또는 이완의 수단이기도 한데요. 저는 한 잔만 먹을 능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예 먹지를 않는 편입니다. 그러면 맥주 마시고 해소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맥주가 몸에 안 좋으니 스트레스를 받는 게 낫습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건강하게 사는 생활 습관이 결국에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까 그렇지.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난 저렇게 못 살아 이렇게 많이 네,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대부분 스트레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혈액을 채취해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스마트폰 우리가 쇼츠 뭐 이런 여러 가지 빠른 요즘 동영상들 굉장히 많이 많죠, 보잖아요. 그런 것들 보다 보면 처음에는 즐거운 호르몬이 나오지만 도파민이라는 것이 나오지만 잠깐 뒤에는 결국에는 도파민이 떨어지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특징적으로 3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뭡니까?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만성 스트레스에서 생기는 3가지 특징이 우울, 불안, 수면 장애거든요. 스마트폰은 결국에 즐거움이 아니라 스트레스인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책을 보았고 그 이후에는 2시간짜리 영화를 보다가 15분짜리 유튜브를 보다가 지금은 1, 2분짜리 쇼핑을 봅니다. 점점 집중력이 짧아지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ADHD가 아닌 분들도 마치 ADHD의 두뇌를 가진 것처럼 점점 집중력이 나빠지게 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화를 좀 늦출 수 그렇죠.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좀 노화를 늦출 수 있나요? 네, 많은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약을 딱 하나 먹으면 그렇지. 네, 10년 정도 그게 좋지. 바로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개발했습니다. 예, 이게 최고죠. 사실 그런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없습니까? 네, 연구는 하고 있죠. 연구는 하고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 예.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을 가늘고 길게 뽑는 방법이 있고요. 약 중에 2번째는 시간을 되돌리는 거죠. 역노화라고 합니다. 역노화. 브라이언 존슨이 그런 여러 가지 25억짜리 시스템을 가지고 만든 본인의 노화 속도 저감이 대략 한 4분의 1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분의 1 정도. 네, 4분의 1 정도 느리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정도를 만드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박단소한 식사 그리고 꾸준한 운동 그다음에 술, 담배 안 하기 이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이언 존슨이 지금 뭐 25억에서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쓰지만 우리가 식사량 조절, 운동하고 잘 자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25억, 30억의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생활 습관이 실제로 가장 강력한 항노화 물질인 거죠. 이게 또 있네요. 아니 어쨌든 지금 저희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우리가 좀 건강하게 늙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그 당 지수가 낮은 이런 식품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섭취를 해야 돼. 이 당이 굉장히 노화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네. 평생 동안 내 췌장에서 나온 또는 내가 투여받은 인슐린의 총량이 거의 나의 생물학적인 노화 정도랑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탄수화물의 과잉이나 또는 단순당, 정제곡물 이런 것들에 계속 노출되면은 계속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데도 참 주변에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그 빵 요즘 또 맛있는 빵도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또 뭐 음료수들도 그렇고 뭐 주스 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하나둘씩 이별해야 돼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 내 걸 내줘야 조금 주지. 야, 근데 요즘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료수인데 뭐 제로 음료수. 그게 그 어릴 때보다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맛을 봤던 음료수들이 대부분 제로가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기본적으로 제로 음료를 드시는 거는 대사적인 측면 또는 노화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수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제로 음료를 먹으면 그러면 살찐 사람이 살이 빠지느냐? 그거는 그렇지는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로 음료를 우리가 마셔도 단맛을 머릿속에서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그 단맛 때문에 반사적으로 인슐린이 조금 분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신기하네. 그때 혈당이 살짝 떨어지면서 식욕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입맛이 단맛에 적응이 돼 있는 상태로 살다 보면 결국에는 다른 음식도 더 달게 먹게 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로 음료를 드시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설탕 음료보다는 제로가 낫고 그보다는 물이 훨씬 좋다. 물이 훨씬 낫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안 좋은 음식들이 단순당과 정제 곡물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더 나쁜 것은 그런 것들을 액체로 먹는 것이죠. 콜라나 사이다 그리고 주스와 같은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데 당 지수가 거의 100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의 포도당을 물에 타서 먹는 것과 같은 속도로 혈당을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선식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갈아서 물에 타 먹는 것이죠. 그리고 디톡스 주스 같은 걸 드시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게 만들고요. 여러 가지 노화의 억셀러레이터들을 더 빠르게 작동하도록 만듭니다. 아니 실제 그럼 교수님의 식단은 좀 어떻습니까? 어떤 걸 좀 많이 드세요? 저의 식단은 기본적으로 렌틸콩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렌틸콩. 네, 그리고 채소, 견과류, 블루베리, 현미, 귀리. 다 뭐 귀한 음식들이네요. 이제 뭐 귀리도. 교수님은 몇 살까지 살고 있어요? 궁금해서. 네, 저는 100살까지는 살고 싶은데요. 근데 사실은 시간보다는 그 질이. 죽는 날까지, 저 죽는 전날까지 환자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중요하죠. 네. 아니 근데 가끔 또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나 사실 그 방송 보면서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방송하면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안 봤냐? 거기 하루에 믹스 커피 10잔씩 드시고 라면만 쭉 드셔도 야 100세 뭐 120까지 사셔.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꼭 반례를 제시하면서 뭐 워런 버핏은 콜라를 매일 먹는 네. 10대. 그리고 뭐 어떤 어르신은 80세까지도 지금까지도 담배 빡빡 피신다. 그죠. 그 일단은 건강에는 요행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답변은 그러면 직장도 그만두시고 매일 복권을 사십시오. 복권 당첨될 가능성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살고 싶으신 거죠. 술, 담배 다 하고 운동 안 하고 비만해지면서 막 초가공 식품 먹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한 60대 정도가 되면 이미 만성 질환이 많아지게 되고 근데 문제는 사람은 어떤 쾌락에 적응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쾌락을 즐긴다 하더라도 그게 디폴트, 기본값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더 많은 양의 쾌락으로 계속 나아가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쾌락이 전혀 없었을 때랑 비슷한 정도, 그러니까 그냥 기본값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내가 느끼는 정도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도 만족을 못해요. 이게 투자를 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저금을 하잖아요. IRP 계좌에 돈도 집어넣고 또 투자도 사람들 요새 특히 젊은 분들 투자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 어떻게 보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후가 될 수 있고 건강 포트폴리오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긴 기간을 유병장수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기간을 보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결국은 이제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여긴 또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잘 생각을 또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좀 그 노화에 관심이 굉장히 또 뭐 많은 분들이 또 계신 만큼 이게 속설도 정말 많은데
요걸 한번 교수님께 하나씩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아, 네, 속살. 40대부터는 10년에 1cm씩 키가 줄어든다. 아, 이거는 오고요. 그러니까 줄더라고. 제가 줄었어. 약간 세모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5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평균으로는 그 정도가 줄어들지만 더 빨리 줄어드는 사람도 있고 더 천천히 줄어드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더 빨리 줄어드는 사람들은 보통은 뼈 밀도도 나쁘고 조금 더 자세도 안 좋거나 근육량도 적거나 좀 더 빨리 노쇠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 다음입니다. 너무 격한 운동. 그러니까 격한 운동은 오히려 노화를 부른다. 어떻습니까? X입니다. 아닙니까? 네, 격한 운동은 노화와 연관이 되어 있는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게 만들긴 하지만 오히려 격한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우리의 노화를 늦춥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을 좋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격한 운동을 오랫동안 유지한 전문 운동가들을 보면 80대, 90대가 되었을 때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이 젊은 사람들의 거의 버금갈 정도거든요. 자, 다음입니다. 평소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살면 더 젊게 살 수 있다. 그거 5다. 망각. 그러니까 망각이죠, 망각. 야, 난 몰라 나이. 그 뭐야? 좀 회피. 난 나이가 없어. 약간 저는 5라고 좀 봅니다. 네, 5. 오! 비슷한 디자인으로 연구를 했던 적이 있는데 네네.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과거의 환경으로 꾸며놓으니까 그분들의 행동이나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었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런 연구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죠. 요거 어떻습니까? 외로움을 잘 느끼는 사람이 더 빨리 늙는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오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는데 최근에 어떤 얘기를 제가 신문기사에서 봤냐면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는 것은 담배 하나 피는 정도의 가속노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회관계망 정도가 실제로 생물학적 노화 속도랑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노년내과라 가면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영양제 뭐 먹으면 되냐고. 네. 어딜 네. 가도 그걸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안 그래도 끝나고 여쭤보려고 했어요. 정말요? 네. 사실 영양제로 판매되는 것들 중에 노화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알려진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은 어떤 거 좀 챙겨 드세요? 그냥 보통 이렇게 다 물어보죠. 네. 아니 뭐 그러면은 교수님은 뭐 드세요? 네, 뭐 드세요? 아니 뭐 드시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저는 먹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비타민 C. 네, 먹지 않습니다. 진짜요? 네. 그러면 어떤 거 식사만? 귀리, 렌틸콩. 그런 것들 다. 네. 제가 블루베리랑 견과류는 먹습니다. 그다음에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근데 식습관은. 맞아. 앞서 이제 청년과 중년들이 서로가 운동법을 뒤바꿔서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대 간에 뒤바뀌어서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지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랑이가 많이 생겨요. 소식, 간헐적 단식, 1일 1식. 다 해봤어요. 수호 씨 다 해봤죠? 다 해봤어요. 그럼 지민 씨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냥 다 소식해요. 그래서 깻잎을 많이 군살이었구나. 아니 근데 회식 때 또 술을 드시잖아요. 술을 좋아하죠. 그 건너편에 박나래 씨, 허한나 씨 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걔네는 제가 남긴 거 다 쪼먹었거든요. 그렇게 됐군요. 작은 거인이 됐군요. 이런 식습관들은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2030, 조금 더 넓혀서는 한 4050. 어느 정도 몸에 에너지가 충분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병원을 찾아오셨던 50대 A씨가 있습니다. 비교적 이제 사업도 성공하신 분이고 또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정말 잘하시는 걸 또 장점으로 내세우는 분이죠. 그분의 식단입니까? 네, 그분의 식단입니다. 좋아 보이죠?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이제 건강검진을 하셨어요. 마른 비만입니다. 체지방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다가 골다공증이 나왔고 당뇨병 전 단계에다가 고지혈증,
지방간. 다들 웅성웅성 하시는데요. 네. 식단 나오자마자. 총 열량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기초대사량 정도를 드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기아 상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우선 PT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그런데도 이제 또 대사증후군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억울해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왜 A씨가 만성질환이 생기고 또 마른 비만이 생겼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나나,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탄수화물이죠. 요거트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정제국물이죠, 시리얼. 아침에 혈당이 스파이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스파이크가 생긴 다음에 점심 때는 식욕이 많아지죠.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경험한 사람은 점심 때 더 잘 생기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그때 외식을 주로 하세요. 이 외식에는 또 액상과당이나 설탕이 많이 또 양념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점심 이후에도 혈당 스파이크가 또 생깁니다. 그 두 번의 스파이크 때 생겼던 과량의 탄수화물은 대부분 다 복부지방으로 즉각적으로 또는 지방간으로 즉각적으로 저장이 되고 있던 거죠.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피하시려고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까지는 저는 좋은데 붉은 고기는 사실은 가지사슬 아미노산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또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거기다가 고위험 음주를 하시면 또 만성염증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됩니다. 네, 그리고 술 드시면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과일을 드시는데 이 과일도 역시 탄수화물이라서 다시 또 체지방으로 쌓이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A씨는 굉장히 밖에서 봤을 때는 우아한 겉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 지방이 배와 간에 쌓이고 또 근육은 빠지는 몸으로 이제 본인의 식단을 이제 만들고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설득을 해서 안 됩니다. 골다공증 약 드셔야 되고요. 당뇨약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이제 식단을 손을 봤습니다. 아침에는 일단 채소 위주 그리고 좀 당분이 없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로 구성을 하고요. 저녁에는 자기 전에 드시는 과일을 좀 끊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붉은 고기를 좀 줄이고 그 자리에 이제 건강한 단백질을 넣었고요. 음주량은 한 번에 최대 와인 2잔 정도로 줄여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점심은 외식 계속 하십니까? 네, 그래도 점심은 어쩔 수 없을 건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처방한 당뇨약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만드는 약이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또 정작 이제 놓치고 있던 게 열량을 제한을 하셨는데 열량 자체는 좀 더 늘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질문이 있죠. 열량을 더 늘리면 어떡하냐? 네, 너무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이 들어오는 거를 그대로 다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드렸죠. 오히려 지금은 기아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다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거가 풀려야 됩니다. 이게 풀려야 지방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죠. 3개월 뒤에 어떻게 되었냐? 지방은 500g 빠졌습니다. 오히려 근육은 늘어났고요. 6개월 뒤에 혈당 범위도 정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네, 점점 이제 당뇨약도 줄여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체성분이 바뀌고 몸의 대사적인 특성이 바뀌게 되면서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60이 넘으시면 웬만하면 고도 비만이 아니고는 살을 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도 굉장히 중요한 대사 기관이에요. 지방이 없으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는 단순당이나 정제곡물을 오히려 저는 많이 드실 거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라도 드셔서 지방과 근육을 늘리셔야지 결국에는 일상생활 삶의 질도 좋아지고 오히려 질병도 개선된다라고 말씀드린 극단적인 경우도 있는 거죠.